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석거시경제학 챕터 6장 정부지출과 재정정책에서요 3절에 해당하는 고전학파 모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학파 모형은요 어떤 재정정책에 대해서 약간 케인즈학파와는 달리 좀 약간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거기 보시면 정부의 지출도 요 예산 제약 안에서 이렇게 마련을 한다고요. 근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지출을 만약에 국채로 메운다라고 하면 본드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한다 할게요. 여러분, 본드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본드의 국채의 공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본드의 가격이 떨어져요. 왜냐면 당연하지. 본드가 많아지니까 국채가 많아지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데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 본드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채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회사채와 같은 자산 매입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업이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국채 가격이 싸지니까 국채를 막 사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기업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곤란해집니다. 자, 곤란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 수 있겠죠. 물론 소비가 줄 뿐만 아니라 투자도 감소합니다. 근데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 감소보다는 투자 감소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물론 소비가 감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를요 밀어내기, 뭐 신날 것까지는 아닌데 표정은 신나하는 표정은 아닌데요. 밀어내기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라우딩 아웃 이라는 말을 써요. 크라우딩 아웃, 이게 구축한다는 것이죠. 아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해를 침범하면 구축함을 통해서 나가 하고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죠. 이걸 구축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 정도만 우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한 몇 가지 얘기를 조금 더 우리 책에서는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89페이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소비 시점 간의 대체 효과, 요거 뒤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가볍게 좀 보세요. 이자율이 오르면, 자, 여기 똑같아. 정부 지출을 증세로 하건 어떻게 하건 이자율이 오르면 여기다 쓸게요. 이자율이 오르면 여기에 초점 맞추시죠. 이자율이 오르면 이렇게요. 자, 거기 다시 188페이지 거기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 이자율이 바로 뭐냐면 고전학파에선 굉장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손 가격 역할을 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자율의 의미가 뭐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오른다라고 하면 야, 내가 지금 소비하기보다는 저축을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근데도 소비를 한다? 소비에 대해서 비싼 소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소비에 대한 프리미엄이다라고 거기 설명을 했어요. 자,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자, 거기 보시면 소비 시점 간 대체 효과가 생깁니다. 1번 소비 시점 간 대체 효과, 이거는 뭐냐면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 이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현재 소비할 것이냐 미래 소비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 소비 시점 간의 대체 효과, 소비 시점이니까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대체가 발생하는 거야.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현재 소비가 비싸진다니까 현재 소비에 대한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거니까 현재 소비가 줄어들고 저축을 통해서 내가 미래 소비를 좀 더 크게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음 두 번째, 자, 부의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부의 효과. 이건 상세돼서 크진 않지만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미시에서 이제 부의 효과는 없다고 거기 나와 있긴 한데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요 이자 소득이 증가한다고, 그렇죠? 이자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의 효과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높은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소비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저축이 감소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금을 빌려주는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득을 봐요. 근데 빌리는 사람, 그러니까 저축자는 이득을 봐. 이자 소득이 증가해. 근데 반대로 차입자는요
이자 부담이 또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이자 소득이 증가해서 실질 소득 증가 효과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 거시경제는 이 차입자와 저축자를 다 보는 거잖아. 자, 다시 여기 나와 있는 이자 소득 증가는 누구한테 해당합니까? 라고 하면 이자 소득을 누리는 저축자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저축자는 이자 소득이 증가하니까 현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미래 소비도 일단 증가시켜. 그러니까 현재 소비 증가니까 저축은 감소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입자는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거야. 이자 부담이 차입자. 그러니까 저축자에게 미치는 효과와 차입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서로 어떻게 된다? 상쇄되는 거야. 상쇄. 그래서 국가 전체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부의 효과는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시점 간 노동 시점 간 대체 효과, 거기 보시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져서 노동을 더해서 저축을 증가시키려는 노동 시점 간의 대체 효과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자율이 올라갔잖아. 그럼 당장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요, 지금 빨리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은행에 저축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 약간 엄밀하게 우선 하지는 않을게요. 시점 간 노동과 관련한 대체 효과도 우리가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가? 그럼 빨리 내가 현재 노동을 증가시켜야지. 노동을 증가시켜서 빨리 은행에 돈을 넣어놔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동 시점 간 대체 효과도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면 또 다시 실질임금이 떨어지고 소비가 줄어들고 해서 이것도 효과가 미미하다. 이제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미미한 거야. 얘도 상쇄가 돼서 미미하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시점 간 대체 효과만 좀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채를 통해 가지고 재원 조달했을 때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미시적인 그런 거에서 또 볼 텐데, 아무튼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어가지고 민간 부분이 위축되는 구축 효과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 세금 올려야지. 이렇게 한다 해볼게요. 자, 조세를 증가시키면 가처분 소득이 떨어져.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면 소비도 줄지만 저축도 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축이 크게 줄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저축과 투자 중에서 저축이 줄어들게 되면 그 결과 이자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가 또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민간의 소비와 투자, 특히 또 투자가 더 민감하게 변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을 구축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하거나 텍스를 때려가지고 증세를 통해서 정부 지출 재원을 마련하거나 이자율이라는 게 이 중요한 거야. 이자율이 올라가게 됨으로써 민간 부분이 위축된다라는 거. 그것을 바로 구축 효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어떤 영향 미치는가가 거기 보시면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한번 생각할게요. 이 그림이 좀 정신이 없어요.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순서대로 볼게요. 1번 국민소득 순환 과정에서 투자와 함께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총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저축, 투자, 정부 지출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자금 시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축이 뭐냐면 자금에 대한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대부자금 시장이라고 그랬어. 이 투자가 대표적인 게 자금에 대한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축만 이렇게 넣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민간의 저축과 민간이니까 프라이빗 이렇게. 정부 저축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정부의 저축 이렇게. 이 정부 저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보면 얘를 T-G 이게 바로 정부 저축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금의 공급이고요. 자금의 수요는 이제 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이렇게 볼게요. 투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결국 그래서 자금의 수요인 투자와 자금의 공급인 저축이 같을 때가 균형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거 같게 놓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같게. 그래서 요거랑 요거 이제 국민 저축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SN 얘랑 여기 나와 있는 자금에 대한 수요인 투자가 같아질 때가 균형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차원을 한 단계 다운시켜서 볼게요. 다운시켜서 보면 여기 민간의 저축과 G를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텍스 자금의 공급이지.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공급이 민간이 저축을 한 게 뭔가 쓸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정부의 조세 수입도 쓸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럼 G를 이쪽으로 보낼 수 있어. 같은 말이야. I와 G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거냐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죠. 자, 그럼 원래 여기가 이제 균형점이었었는데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좀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많이 힘들어 하세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얘가 정부 지출이 증가하니까 이자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 얘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떤 충격으로 작동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투자가 감소한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투자가 이렇게 감소해요.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서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저축은 또 다시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새로운 저축이 여기 상황이고요. 새로운 투자가 여기 상황입니다. 그만큼이 바로 정부 지출의 크기야. 요 갭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니면 정부 지출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옆으로 할게요. 요거를 이제 좀 색다르게 이렇게 색다른 건 아니고 지금 이자율 올라가는 걸로 얘기했는데 얘가 이렇게 증가한 걸로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할게요. 그럼 자금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자금에 여기랑 여기가 되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녹색깔인 자금에 대한 초과 수요 상태야. 우측 이동이 되는 거니까. 자, 자금에 대한 초과 수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요거씩 다시 써볼까요? 이렇게 밑으로 쓰니까 잘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걸 다 그대로 쓸게요. 민간의 저축에다가 텍스, 투자와 정부 지출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정부 지출이 증가했잖아요. 그럼 자금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더 많아진 거야. 그럼 이 상태가 뭐다? 초과 수요 상태라니까. 초과 수요 상태. 여기 초과 수요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초과 수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떤 영향을 미치나 보세요. 요걸 따라서 투자가 감소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반대로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피드백 효과로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 요게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민간의 저축이 증가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에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간의 저축이 증가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1만큼, 100만큼 증가했을 때 플러스 100만큼 증가했을 때 뭐 여기에 민간의 투자가 뭐 70만큼 감소하고 여기 민간의 저축이 30만큼 증가하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된다? 다시 균형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균형, 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만 올라가고 정부 부분의 비중은 커졌어요.
근데 민간 부분의 비중은 작아지는 것이죠. 이 정부 지출이 증가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민간 부분을 구축한 거야. 저축 증가라는 것은 뭐예요? 소비가 감소하는 거야. 민간의 소비가 감소하는 게 저축이 증가하는 거죠. 투자가 감소하는 거야. 투자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감소해서 자, 균형 상태가 됐는데 이자율이 상승하고 상승으로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됩니다. C가 위축되고 지금 뭐 똑같은 말 계속 쓰고 있어요. 투자가 위축돼서 감소해서 이걸 구축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커져. 왜냐하면 GDP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정부 지출이 커지니까 정부 부분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굉장히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보면서 잘 민간 부분 위축시키는 거를 잘 좀 체크해 주시죠. 자, 이 구축 효과에 대한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케인즈 학파는 정부 지출 증가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케인즈 학파는 승수 효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사람들이 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소비까지 또 크게 증가한다는 거죠. Y는 C, I, G 이렇게 있으면 정부 지출의 증가가 국민소득을 우선 다이렉틀리 증가시키고 그 다음 세컨더리 효과로 여기서 또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를 증가시켜서 그 다음에 다시 소득을 증가시킨다. 이게 승수 효과죠. 자, 반면에 우리 통화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고전학파의 계통을 이어받은 이제 밀턴 프리드만과 같은 학자들은 구축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쓸게요. Y는 C, C가 이제 또 R이라고 영향받는 걸로 해도 돼. 투자도 이자율의 마이너스고요. 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거는 이제 순수한 고전학파고 그건 좀 너무 이제 극단적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케인즈 학파가 이제 대세였기 때문에 정부 지출 증가시키면 얘가 이제 증가하지만 이게 이쪽으로 이제 돌고 영향을 미쳐요. 정부 지출 증가는 이자율을 올립니다. 정부 지출 증가는 이자율을 올립니다. 자, 여러분,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이렇게 줄어들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국민소득이 잘 보입니까? 예, 약간 줄어드는 효과를 초래하고요. 그 결과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는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케인즈 학파가 이제 야 승수 효과 이렇게 하니까 통화주의는 아야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이제 구축 효과 민간 부분을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가 작동해가지고 조금 효과가 줄어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새고전학파는요 통화주의의 구축 효과 이런 걸요 오히려 더 극단적인 고전학파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아무 효과 없네라는 주장을 해요. 리카르도 등가정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우리 거기 한번 보시면 19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보시면 이 구축 효과가 케인즈 학파는 크지 않다. 그러니까 승수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고 통화주의는 구축 효과가 좀 있으니까 케인즈의 승수 효과 뭐 그렇게 별로 미미 이렇게 하는 것이고 리카르도 등가정리를 기반으로 한 새고전학파는 정책 무력성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정부 정책 아예 효과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책 무력성 명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본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본드가 자산이 아니라 정부가 빌린 거야. 그래가지고 똑똑해. 합리적인 이런 인간들이 봤을 때 본드는 자산이 아닌 미래에 정부가 이제 갚아야 될 부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가 갚아야 될 미래의
조세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본드를 발행했어. 자, 그럼 리카르도 등가정리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언젠가 세금을 거두겠군. 미래 조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중에 세금 폭탄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미래에 텍스를 부과해야 되는 거니까 미래에 대비를 해서 저축을 증가시켜요. 저축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오히려 소비가 감소하는 거야. 현재 소비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의 변화라든가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 효과가 없어. 그래서 정책 무력성 명제 해가지고 아무 효과 없네 이렇게 끌고 가게 돼요. 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정부의 승수 효과가 아니라 아무 효과 없네 이렇게 돼요. 통화주의는 약간 미미하게 효과가 있어. 근데 이자율이 올라가서 민간 부분을 위축시키는 건데 여기선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먼저 살짝 그래프로 먼저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투자가 이렇게 해서 정부 지출 증가시켰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원래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이렇게 원래 이자율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거는 0에서 1로 올라가서 민간 부분을 위축시키는 거 얘기했는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정부 저축이 이게 증가하면 이게 이제 G라고 썼는데 이게 뭐냐면 정부 지출만큼 텍스를 이렇게 거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래 텍스만큼 거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같은 크기만큼 저축이 증가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가게 돼. 그럼 이자율이 원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자율도 변화가 없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여기 보시면 민간의 저축이 있고요. 정부 저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색깔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민간이 어떻게 된다? 저축을 증가시킨다니까? 그 민간의 저축이 증가하는 거야. 근데 이게 쌤이야, 쌤. 여기 보세요. 얘가 올라갔어. 올라갔더니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총저축이야. 국민저축이라고 할게요. 총저축 또는 국민저축 이렇게 쓸 거야. 국민저축.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값이 어떻게 되냐면 자, 정부 지출 증가는 정부 저축을 줄여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야 돈 없어서 국채를 발행했다고? 나중에 세금 폭탄 던지겠네? 에휴, 그러면 그때 아니면 자기는 아니더라도 자기 자녀들이 세금을 낼, 후세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후세를 위해서 유산을 남겨줘요. 그것도 저축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저축, 국민저축은 정부 저축은 마이너스 감소했지만 민간저축이 증가해서 총저축은 그냥 그전과 동일하게 일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뭐야? 이자율도 변하지 않게 되는 거지. 약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요. 앞에 얘기했던 구축효과랑은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의 저축이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이건 민간 저축이에요. 그래서 정부 저축은 줄고 민간 저축이 늘어서 쌤 돼서 이자율 변화도 없고 구축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요, 박스 로빈슨 크루소 경제가 나와 있는데 한번 그거 읽어보시고 한번 음미해 보세요. 정부는 정부 지출 증가에 대한 재원을 국채 추가 발행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럼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정부가 조세를 증가시켜가지고 부채와 그동안 축적된 이자 그걸 지급해야 돼. 본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미래의 조세 증대와 연결된 일시적인 소득 증가. 그러니까 잠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정부지출 쏟아붓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은 봤을 때 세금이 안 떨어졌네? 세금 폭탄이 없네? 생각하지만 나중에 세금 폭탄이 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지금 잠깐 소득이 증가한 거고 생애 전체 소득으로 따지게 되면은 쌤쌤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세 번째 줄에 지금 일시소득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돌려줘야 하는 미래의 조세를 나에게 나눠준 것뿐이야. 어차피 내가 세금 미래에 낼 걸 땡겨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이 별로 좋아진 게 아니야. 내 형편이 좋아졌을 때 소비가 증가하는 건데 뭐야 지금 당장 세금은 안 거두는 것뿐이고 나중에 거두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그 박스 바로 밑에 볼게요. 미래를 고려한 로빈슨 크루소는 오늘의 감세를 위해서 발행한 국채가 언젠가 상환하기 위해서 거두지 않을 수 없는 미래 조세다. 결국 뭐라고요? 본드는 이게 자산이 아닌 나중에 세금을 거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미래의 텍스로 세금 고지서야. 앞으로 뭐 1년 후 아니면 30년 후에 세금 거두겠습니다. 그걸 얘기한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함수 이론에서 합리적인 소비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소득 가설에 입각한 아니면 항상소득 가설 아니면 생애주기 가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까지 다 고려하는 거야. 너 지금 고통받을래? 내년에 고통받을래? 뭐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적자는 현재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항상소득과 소비는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일시적인 소득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소득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본드를 통한 세금 감면은 일시소득만 증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항상 소득이 변화가 없으면 소비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미래에 조세를 부담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 증가로 늘어난 가처분 소득 전액을 저축에 사용되고요. 이러한 저축의 형태는 감세를 위해서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구입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국채 구입하게 되면 국채 이게 크기만큼 정부가 나중에 세금을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국채 원금하고 이자까지 당연히 세금을 때린다고요. 그러니까 국채 이자를 이자율로 사용하게 되면 내가 국채를 보유하게 되면 1 플러스 국채 이자율만큼 이런 만큼 이제 얻게 되는 거야. 근데 미래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1년 후라고 할게요. 그럼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할인한 거야. 1 플러스 R이. 근데 만약에 국채 이자율과 이자율과 같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같게 봐요. 그럼 얘와 얘는 지워지잖아. 똑같게 되니까 분모 분자 값이 같아지잖아. 그러니까 1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정부의 전체 조세 총액은 지금 조세를 거두지 않고 마이너스 1 됐지만 미래 1만큼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것도 똑같습니다. 1만큼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정부의 전체 조세 총액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금 100만 원 거둘래? 아니면 1년 후에 10%만큼 이자가 붙어서 110만 원 너 낼래? 어느 거 낼래? 뭐 사실 똑같은 거죠. 생애 전체로 따지게 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이자율도 올라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구축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 효과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리카르도 등가 정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한 설명까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그래프 구축 효과 생기는 그래프랑 같이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학파와 관련한 약간 비슷한 주류가 공급 중시 경제학입니다.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스 해가지고 공급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래퍼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래퍼라는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야, 세금을 감면해야 된다. 세금을 깎아줘야 된다. 왜?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오히려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되니까 일할 의욕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조세의 변화가 경제의 총 공급에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케인즈는 조세는 가처분 소득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는 조세가 오히려 공급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공급 능력이 확대된대. 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금 감면이 뭐냐면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인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해. 이렇게요. 자, 그리고요. 더 나가서 이자 소득세를 깎아줍니다. 이자 소득세를 인하해줘요. 자, 이자 소득세를 이렇게 인하하게 되면은 또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요. 이거는 저축을 증가시킵니다. 이게 다 공급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금의 공급, 노동력의 공급, 이러한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고요. 더 나가서 세금 감면하면 또 수요 측면의 효과도 있을 수 있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니까 소비나 투자 같은 게 증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히려 경제에 세금을 깎아주는 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케인즈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케인즈는 수요 측면에서만 강조했는데 이 사람들은 공급 측면을 강조했다라는 측면에서 공급 중시 경제학 이런 말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되었고요. 공화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쪽에서는 가능한 한 레이건 행정부는 이제 고전학파 계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정부가 팽창되는 걸 싫어해요. 정부의 크기는 어떤 걸 좋아한다? 작은 정부를 좋아합니다. 작은 정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야수금기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람이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있는데 굶어야 된대요. 먹는 거를 많이 하게 되면 뭐 운동하면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은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작은 정부로 가는 거야. 그 정부가 조세 수입을 줄이게 되면 막상 조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쓸 돈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림을 이렇게 래퍼 곡선을 그렸습니다. 세율과 세수와의 관계에서 지금 미국은 세율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거야. 너무 높기 때문에 조세 수입이 지금 생각만큼 많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거야. 너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탈세를 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세요. 이렇게 세금을 T스타만큼 이렇게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은 오히려 세율 인상이 근로의욕이 저하돼서 소득이 줄고 세수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근로의욕이 높아져서 이쪽으로 가서 정부의 세수도 증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래퍼라는 학자가 래퍼 곡선을 그려가지고 자기 주장을 했고요. 이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아담 스미스나 리카르도 이런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국부론이나 이런 책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 얻게 되는 세수는 때로는 과세된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키게 되고 또 때로는 밀수 같은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하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낮은 세율로부터 착하게 세금 내서 세수 걷는 것보다 오히려 정부의 조세 수입은 작아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한 케인즈학파 지난 시간에 봤고 고전학파의 어떤 아이디어를 말씀드렸고요. 새고전학파, 통화주의 그리고 공급 중시 경제학의 메커니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정의 안정화 기능에 대해서 자동 안정화 정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